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의 장민입니다. 오늘 굉장히 그 강의실 풍경이 낯섭니다. 이렇게 전부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또 많이 앉아 계신 걸 보고서 학구열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그냥 편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는 이제 한국 경제와 금융의 역할로 잡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의 뭐 지난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면 뭐 다 아시는 이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 평균 성장률을 보시면 7% 이상 이제 매년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1인당 소득은 약 11%씩 매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7년에 한 3,500불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그전에는 뭐 60년대는 50불 뭐 수준이었죠. 쭉 이제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지만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32,000불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뭐 언론에서 이제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3050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소득은 3만 불이고 인구는 5천만인 이상 국가로 이제 7번째로 들어왔거든요. 혹시 그 7번째, 그러니까 앞에 6나라가 이제 대충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대충 어딜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있고, 일본, 독일, 그리고 또 영국, 프랑스, 또 어디가 빠뜨렸을까요? 이탈리? 한 6군데, 그러니까 G7이 이제 뭐냐면, 뭐 아시잖아요. G7이 가장 이제 세계에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G7이 제가 말씀드린 6개 플러스 캐나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캐나다만 빼고 우리가 이제, 캐나다는 이제 인구가 작으니까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해서 7번째 이제 그 국가라는 거는, 물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언론 홍보용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3050이라는 그런 건 공식적인 명칭은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런 이제 진전을 이뤄왔고, 그래서 2019년 이제 국가별 GDP 규모를 보면 우리가 한 12번째 정도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 경제학을 하면 이제 항상 한국을 소규모 개방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규모는 전혀 아니거든요. 세계 뭐 한 170개, 200개 나라 중에서 12번째의 경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상하기로는 이게 더 올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탈리아는 이제 바로 곧 추월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추월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한 이제 10번째 정도의 이제 대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여하튼 우리가 나가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원으로 해서 전 세계를 그려놓은 건데, 이제 이게 한국의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도 굉장히, 그리고 이제 뭐 가령 중국이나 인디아 같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좀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서 이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해왔다라는 걸 이제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작년, 재작년 계속 뭐 수출이 안 좋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세계에서 8번째입니다. 근데 보시면 뭐 중국이 제일 높은 건 뭐 당연하겠죠, 그죠? 인구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 프랑스, 영국. 그러니까 아까 3050 클럽에 다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죠. 그 7번째가 네덜란드, 그 다음 8번째가 한국이거든요. 혹시 네덜란드가 왜 7번째인지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세요?
뭐 튤립으로 한 건 아닐 거고, 그죠? 여기 보시면 수입도 보시면 우리가 물론 10번째로 돼 있긴 하지만 이 나라들은 여기랑 똑같은 순위고, 홍콩은 이제 어차피 여기는 이제 중국으로 중개 수입을 하니까 수입만 이렇게 많은 거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네덜란드가 순위가 높거든요. 수출도 항상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항상 많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높냐 그러면 이 나라는 그 원유를 수입을 해서 정유로 이렇게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유 수입량이 엄청 많고 그걸 정제해서 이제 나가는 유명한 정유 회사들이 그 네덜란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 규모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7번째 정도 되는 이렇게 그런 규모로 이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뤘던 성과는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1인당 평균 소득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물론 PPP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실질 구매력을 환산을 한 1인당 국민 소득인데 보시면 거의 OECD 이제 수준으로 올라와 있죠. OECD의 평균 수준. 그리고 일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 가면 굉장히 감명을 받고 야 정말 좋다 그랬지만 요새 아마 대학생 여러분들이 일본 가보시면 뭐 한국보다 더 안 좋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적인 성과들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경제 발전을 해온 하나의 그 결과물이고, 또 우리가 충분히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헬조선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그렇지 뭐죠.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다만 이제 부족한 것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좀 더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그가 필요할지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약간 좀 우울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OECD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 45도선에 있으면 이제 경제적 조건하고 삶의 질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조건은 그래도 이 정도 한 7점 정도 가 있는데 이 삶의 질은 한 5점보다 약간 5점 한 6점 사이 정도로 해서 삶의 질이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과만큼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삶의 질 중에서 그래도 이제 상위권이 뭐냐면 이게 OECD 35개국입니다. 보시면 교육, 학생 역량 이런 건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상하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참여율, 시민 참여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우리가 활발하죠.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중위권을 보면 교육,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은 이제 중위권 정도로 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하위권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거, 개인당 방수, 그리고 이제 직업 고용률이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공동체가 이제 OECD 중에서 제일 꼴찌를 하고 있고요. 대기오염도 OECD에서 제일 안 좋습니다. 수질도 별로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강 상태도 좀 나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물론 이제 경제적인 성과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잡을 가질 수 있고 또 저출산이라든지 노인 빈곤율 이런 것도 없이 경제가 좀 구조적으로 계속 안정적인 성장을 가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 경제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경제적인 승치라든지 경제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이제 사회적인 삶의 질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가야만 경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사회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계속 사회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이 나라에 살기 싫다라는 그런 감정이 계속 퍼져나간다면 결국 그건 이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그걸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이제 그럼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몇 가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앞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40년, 50년 동안 이런 경제 발전에서 보시면 경제 성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삶의 질은 여전히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경제가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구성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챙겨주지 못했던 거죠.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관계망 지표를 보시면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지인이 있느냐,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나는 있을까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지표입니다. 그래도 한 75% 정도가 있다 그러고 나머지 한 25%는 이제 없다라고 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자살률 같은 것도 OECD가 이제 여긴데 10만 명당 이게 평균이거든요. 제일 높은 나라가 이제 리투아니아인데, 이 나라는 OECD에 들어온 지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삶에 만족하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이쪽 뭐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있고 굉장히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들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여기 있고, 그 다음 옆에 이제 일본이 있고요. 아까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좀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 건강 만족도도 보시면 여기 제일 낮죠. 내가 건강하냐라고 한 응답 비율인데 한 30% 약간 넘게가 나는 건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이제 우리랑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경제적 성취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보시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걸 보면, 이게 2020년 최근 기준인데요. 서울을 보면 중위소득이 그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을 중위 가격의 주택을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라는 이제 그 지표인데, 서울에 있는 근로자들의 한 중위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 생각에 한 4천만 원, 뭐 그 정도가 가처분 소득 한 4천만 원대가 서울에 있는 근로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이 될 것 같은데, 한 24년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이제 집을 사는 걸로 나오죠. 중위 수준의 집을. 근데 보시면 홍콩은 워낙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워낙 그 집이 굉장히 높지만 파리나 런던이나 동경이나 뉴욕은 한 10년 걸리면 이렇게 사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보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이 높고, 그리고 그 추이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예전에는 뭐 이때는 2013년에 한 10년만 모으면 샀는데 지금 24년 뭐 이렇게 올라온 거죠. 물론 이거 서울입니다. 전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느끼기에 그 어떤 경제적 성취에 비해서 진짜 못 살겠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그 불만이 이제 나타나는 지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맞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낮은 삶의 만족도가 저출산을 초래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작년에 0.98이었어요. 그 전에 1.0인가 그랬고, 올해는 뭐 0.8대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산술적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2.1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가 딱 되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병, 질환 같은 걸 생각하면 2.1이 돼야 이제 인구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0.98이라는 거는 절반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저출산이 되면 당장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1살짜리, 2살짜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30년 뒤를 보면 30년 뒤에 노동력이 그냥 급락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나올 때가 되면 굉장히 어떤 우리의 어떤 생산 가능 인구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하겠죠. 그런 게 있고 이제 주요국 합계 출산율도 보시면 한국이 제일 낮죠, 물론. 근데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OECD만 비교해서 그런 건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보이는 나라들이 뭐 나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4나라가 있습니다.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냐면 홍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까지. 근데 이 4나라가 어디서 많이 좀 이 4나라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시안 타이거라고 그랬어요. 이 4나라가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라고 해서 아시안 타이거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사에서 굉장히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성장을 이루어왔고 그래서 굉장히 칭송을 받은 나라들이죠.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뭐 대답을 유도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왜 이 네 나라 아니면 뭐 나라와 도시가 가장 출산율이 낮을까라고 이제 그걸 연구한 페이퍼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국가들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지만 그 속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겪고 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애들 나가지고 이렇게 경쟁해주기 싫다. 물론 그 네 나라들도 교육도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교 문화가 상당히 이렇게 좀 보편적인 나라들이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페이퍼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삶의 질도 문제지만 출산율,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쟁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복잡한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그러면서 발전을 해온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삶의 만족을 또는 보지 않고 이 경제 성과라는 그런 양적인 면만 이제 많이 이제 치중을 한 나라들이 지금 이제 이런 트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그 삶의 만족도라든지 건강 만족도하고 출산아 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다 저출산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낮은 출산율이 이제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출산율 추이를 보세요. 보시면 뭐 다들 아마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인데 70년대에 이제 한 4.5 정도 출산율이다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80년대 들어오면 한 2명에서 3명, 90년대 들어오면 이제 한 명이나 2명 정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이제 1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보면 그렇게 물론 이제 다들 좀 낮아지는 추세는 보였습니다만은 미국 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락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이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는 쪽을 선호하게끔 만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30년 뒤를 내다보지 않고 그냥 당장만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많으니까 옛날에 60년대 인구 표 중에서 아마 70년대 뭐 이런 표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것들이 70년대에 이제 나온 구호거든요. 둘만 놓자. 60년대는 333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저도 뭐 그쪽은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333이 뭘까 봤더니 세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다 놓자라는 게 이제 60년대 표입니다. 그래서 세 자녀 놓기 운동을 했다가 다시 70년대 그래도 많으니까 둘만 낳아라. 그러다가 80년대 오니까
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둘도 많다로 바뀌어요. 80년대부터 한자녀 정책을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자녀 정책이 뭐 그때는 당장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30년 뒤를 이제 보고서 이게 지금부터 한 명을 놓으면 30년 뒤에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보지 못한 점들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새 나오는 표들 혹시 그 TV에서 보시면 뭐 자녀에게 가장 뭐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런 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한자녀 낳기 운동을 해가지고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풀었죠. 뭐 혹자는 뭐 가령 우리가 나중에 통일되면 인구 문제에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안 놓거든요. 거기도 고령화가 빠르고 이런 뭐 그래서 보시면 뭐 그 첫 출산의 평균 연령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죠. 한 32세? 뭐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이 저출산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하려면,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이 삶의 만족, 삶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경제적 원인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여성들의 이제 그 혼인율, 연령별 혼인율을 보면 이렇게 30대에서 더 이제 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전부 뭐 20대에서 다 이렇게 혼인을 했으면 지금은 이게 쭉 내려와서 한 30대와 20대 혼인율이 한 30%, 아까 1000명당 한 30건씩 비슷하게 돼 있고요. 또 이제 경제활동 참고율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의 취업 확대로 인한 어떤 그 저출산은 뭐 또 어쩔 수가 없겠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듣고 싶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저출산 문제에 빠졌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뭐 제 주위에 또 그렇고 뭐 아마 청년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를 놓으면 교육비 엄청나게 들고, 그리고 뭐 양육비, 뭐 이런 것들, 생활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어떻게 놓냐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원을 보면 이게 정부 지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출산에 대해서, 가족 정책에 대해서. 이게 뭐냐, 아동수당이라든지 출산, 뭐 육아, 휴가 수당, 육아 보조 이런 거 포함하는 건데, 이 OECD 나라 중에서 보면 거의 제일 낮은 나라죠. 그러니까 이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이제 낮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삶의 만족도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회적 원인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 이 경제에서 이렇게 저출산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앞에 이런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 요인도 있다라는 게 뭐냐면 뭐 결혼, 그러니까 혼전 동거 찬성 비율은 이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보시면. 그리고 50대, 60대에서도 찬성을 해요. 하는데 그래서 인식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변해온 거죠. 인식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서 결혼이라든지 가족관에 대한 변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인 뒷받침은 전혀 아직 안 되고 있죠. 이게 주육의 가정 형태 이런 걸 보시면 뭐 이제 물론 여기서 제가 뭐 전통적인 가정상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출산 비중이 나오잖아요. 합계 출산율. 를 보시면 한국은 이제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제로죠. 혼외 출산 비중이 거의 없는데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프랑스 같은 경우, 스웨덴 같은 경우, 영국 이런 유럽 나라들은 50% 이상이 이제 이런 결혼한 가정이 아닌 딴 데서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저 사람들이 원래 뭐 좀 이상해서 그렇다, 도덕관념이 이상해서 저렇게 되느냐? 그건 그게 아니라 나라의 제도가 이제 다른 거죠. 제도와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결혼 가족 간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 붙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제도가 안 될까?
라고 하면, 이제, 육아 그 보조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출산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애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가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지 않고 애를 가령 미혼모다. 그러면 미혼모가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느냐? 회사를 다니면서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태어났는데 네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네가 어떤 법적인 혼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태어났는지, 너희 엄마가 미혼모인지, 아니면 이거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똑같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어떤 제도의 어떤 가정형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지원을 해주죠. 이런 이제 복지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로 따라가기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든지 간섭적인 변화에서 좀 이제 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저출산의 문제를 빨리 좀 해결을 하려면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경쟁이라든지 삶의 질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서 좀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고령화입니다. 이 고령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7%, 2000년도 7%가 이제 고령화 사회였는데 그때 통과를 했고 고령 사회가 14%를 이제 고령 사회라 그러는데 이게 재작년에 이제 고령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한 2025년에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 2050년 정도 가면 45% 정도가 고령,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60년이면 지금 태어난 애들이 이제 그때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그러면 거의 이제 자기 어깨 위에 65세 이상 한 명을 이제 얹고 이제 그분을 여하튼 사회복지든지 뭐든지 간에 부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령 사회가 굉장히 이제 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출산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된다는 건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만큼 또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50%가 됐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해도 생산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AI가 있고 로봇이 도와준다고 해도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혁신을 하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주요국 고령 인구 비중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직은 낮습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데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보통의 이런 나라들,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오는 거 우리나라가 18년 만에 왔잖아요. 그 나라들은 한 100년 정도 걸려서 왔어요. 70년, 80년 정도 걸려온 거를 우리는 이렇게 빨리 와버린 거죠. 우리는 무조건 뭐든지 빨리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이제 문제를 만들 텐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 사회는 왔는데, 그러면 고령화가 되신 분들은 편하게 살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43.8%가 빈곤율에 들어가요. 빈곤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빈곤율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그런 계층을 이제 빈곤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중위소득이라는 그거죠. 모든 사람들을 쫙 세워놓고 5천만 명이면 2,500만째 되는 그 사람의 소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2,8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의 50%니까 한 1,400만 원, 뭐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못 버는 분들,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만 원이라는 거는 내가 그 근로소득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을 테고, 뭐 연금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를 다 합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절반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인빈곤율이 높죠. 높으니까 이제 급속하게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노인빈곤율은 굉장히 높으니까 원래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보통의 선진국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와 다른 게 이 고령층들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뭐 실버 이코노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고령층의 어떤 소비 기반이 많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 소비 성향은 높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소득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쓸 게 많고, 그러니까 일본은 뭐 손자들한테도 뭐 사주니 여러 가지 그 실버 이코노미가 번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하여튼 뭐 모든 게 빠르니까 너무 빨리 성장을 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질적인 그걸 보완을 못하고 왔고, 그러면서 고령화는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고, 저출산도 굉장히 빠르게, 출산율도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보니까 인구 구조는 급격하게 이제 고령화로 가고, 그렇지만 그 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이런 그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연령대별 빈곤율을 보시면, 이게 이제 주황색이 한국이고 이 파란색이 이제 OECD 평균인데요. 한 50세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뭐 OECD 평균 수준이에요. 오히려 18세에서 25세에는 OECD 평균보다도 빈곤율이 더 낮아요. 괜찮은데 한 이제 51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급속하게 이렇게 이제 빈곤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로소득을 놓치는 순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은퇴를 하는 순간 급격하게 뭐 이제 빈곤 계층으로 떨어지는 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그럼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도 빈곤율로 안 떨어지냐? 그러면 이 하늘색, 무슨 하늘색이라고 할까요? 이 막대가 소득 재분배하기 전에 빈곤율이에요. 이걸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그 유럽 국가들은 소득 재분배 중에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로소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소득 재분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같으면 국민연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의료복지라든지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복지들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걸 때 받고 난 다음에는 이 빈곤율이 뚝 떨어지죠. 굉장히 낮죠. 이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 재분배하기 전에는 상당히 괜찮아요.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50% 뭐 중반되긴 하지만 딴 데는 뭐 80% 90%니까. 근데 소득 재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별로 안 떨어져요. 회색 막대가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보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낮게 가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은퇴를 해가지고 내가 소득은 없으니까 소득 재분배를 받기 전에 빈곤율은 굉장히 높겠죠. 높은데 국가에서 이제 나중에 연금을 받고 하고 나면 이게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빈곤율이 소득 재분배 전에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 괜찮은데, 이 사회보장제도로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왼쪽에 보더라도 이 노인빈곤율이 여기 있는데, 이 부담률, 세금으로 해서 한 부담률 우리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의 어떤 삶의 기반을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경제적 성장 말고 삶의 질을 같이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가 도입된 게 1988년에 도입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근로자들 전체 평균의 한 70% 정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나중에 은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있을 테고 또 지금 뭐 개인연금도 뭐 드신 분들은 들고 하니까 좀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40%, 48% 이 정도 수준이 빨리 내려가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당장은 이 빈곤율이 낮아지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그 정부에서 무슨 뭐 노인 일자리도 하고 있고 뭐 노인연금, 기초연금 같은 걸 아마 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습니다. 퍼주기 아니냐? 이게 뭐 당장의 성과 뭐 이렇게 왜 그냥 그런 데다 돈을 퍼주냐라는 얘기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인구 구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나빠질 텐데 지금 돈을 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렇게 빈곤율이 높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라도 좀 좋을 때 일단은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은 그 재정이 계속 이제 인구 구조가 나빠지고 하면 가만히 놔둬도 이제 재정은 나빠지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 돈을 총알이 있을 때 좀 써가지고 좀 그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에는 도와주고 일자리도 좀 만들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좀 생산적인 뭐 어떤 산업 구조 조정을 한다든 이런 쪽으로 써서 20년, 30년 뒤를 대비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당장 뭐 돈 앞으로 돈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쓰지 말자라고 하면 어쨌든 30년 뒤에 가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있을 때 좀 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어떤 그런 그 성장의 저해 요건 앞으로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노인들로 가도 빈곤층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는 퇴직 연령이 가장 늦은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이 이제 이 남자들이 한 73세까지 일을 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한 11년을 이제 좀 쉬다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70세까지 일을 하고 한 17년을 쉬다가 돌아가시는 거고. 근데 이렇게 쭉 이제 밑에 이런 나라들, 유럽 나라들을 보면 한 60세까지 일하고 한 23년을 놀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니 뭐 은퇴를 뭐 보통 요새 한 50대 중반만 되면 회사에서 다 잘리는데 무슨 73세까지 어떻게 일을 하냐라고 이제 그 물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거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50대 중반 뭐 60대 뭐 회사를 나오면 다들 일을 하시잖아요. 뭘 하시죠? 뭐 치킨집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킨집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음식점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다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음식점이 한 80만 개 정도 됩니다. 80만 개에서 90만 개. 매년 이렇게 물론 변동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식으로 등록된 게 한 50% 정도 돼요. 한 40만 개 정도. 근데 80만 개가 음식점이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5천만 좀 넘죠. 그러면 그냥 이 식당들이 n분의 1로 이렇게 그 손님들을 가지고 간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식당 하나에 한 70명 정도가 이제 그 수요 기반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70명을 우리나라 그 인구 구조 연령대별로 한번 쭉 세워보세요. 그럼 70명 중에
1살짜리, 2살짜리도 있을 거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뭐 70, 80 이렇게 된 그 노인분들도 계실 거고, 그 자기 가족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70명 중에서 그 일주일에 뭐 아니면 한 달에 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외식을 몇 번이나 할까? 라고 했을 때 진짜 이 80만 개 식당이 70명을 이렇게 진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오는 뭐 한 달에 몇 번씩 와주는 걸로 장사를 한다고 그래도 참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이렇게 맛집만 찾아가잖아요. 그죠? 맛집은 가면 줄이 엄청 길고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진짜 맛집만 찾아가는 경향이 더 심해졌거든요. 옛날에 뭐 맛집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뭐 대충 동네에서 보이는 데 가서 먹었지만 지금은 다 맛집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엄청난 그 수요를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떤 집은 뭐 수백 명의 수요를 가지고 가는 거고 어떤 집은 다 뺏기고 한 10명도 안 남는 이제 그런 그 수요 기반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 자영업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렇죠? 이게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뭐 망할 줄 알지만 다 들어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인구가 1억이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되죠. 근데 일본의 그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그 한 2년 전에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프랜차이즈 상표가 몇 개가 있냐면 1,700개가 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1억 한 2천만? 근데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5,400개. 그렇게 뭐 물론 이제 등록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빵집 프랜차이즈가 300개가 있어요. 모르셨죠? 뭐 파리바게뜨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 사회적인 기반이 노인 빈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저출산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이 뭐 이렇게 경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뭐 정책을 하시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그 크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할 거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2018년에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찍었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감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이만큼씩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성장 잠재력을 굉장히 빨리 낮추는 거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그 성과를 상당히 많이 갉아먹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경제 성장률 보시면 요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뭐 10%, 8%, 7%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10% 정도 아니면 성장률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2%만 돼도 뭐 괜찮다라는 정도로 이제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무슨 문제를 발생을 시킬까 그랬을 때는 이 경제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경제의 어떤 잠재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청년 실업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뭐 분들 중에서도 취업도 전선에 나가셔야 될 분들이 많겠지만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취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로 결국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 삶의 질, 뭐 사회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결국 가는 게 저출산으로 가고 그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가 심각해지지만 또 이 고령화 막상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높은 노인 빈곤율이 있고 하면 결국 이제 그것이 인구 구조 문제로 가서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잠재력을 낮추면 다시 이거는 청년들한테 다시 부메랑으로 돼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와서 결국은 취업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그 고용률 같은 것도 보시면 지금 이제 한 30에서 54세는 고용률이 그래도 한 75% 정도 고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5세, 29세는 한 60%에서 한 70% 사이 정도, 한 10명에 7명. 그리고 이제 15에서 29세 전체로 하면 뭐 한 45% 미만. 근데 우리는 이 15에서 29세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국제 통계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는 뭐 여하튼 한 25세까지는 다들 대학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통계보다는 오히려 25세, 9세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도 그래서 실업률도 보면 이 30에서 54세하고 이 25세, 29세 실업률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런 이제 심각한 그 문제가 생기고 있고, 광해 실업률이라고 해서 혹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U3라고 해서 광해 실업률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업 인구에다가 그리고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내가 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일주일에 난 10시간밖에 안 해서 뭐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잠재적인 실업자니까 넣고, 그리고 이제 뭐 학원을 다니는 시험을 본다라든지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근데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 이제 그게 경제활동 인구에 안 들어오니까 실업률은 잡히질 않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업자죠. 그죠? 그 취업을 못해서 계속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뭐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실업자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실업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면 한 23% 정도가 이제 그 실업률이 23%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 청년들 그 연령대에서 한 10명에 3명이 이제 4명에 1명이군요. 4명에 1명 정도가 이제 실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업 문제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아까 조금 잘못된 그래프입니다. 여하튼 보시면 20에서 24세는 인구 비중이 이제 우리나라가 많지만 실업률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좀 빨간 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빨간 점인데요. 여기인데 이게 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여기인데 그 25세, 29세는 보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한 6.5%, 7% 정도를 25세에서 29세가 그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OECD는 그 인구 비중만큼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해요. 한 7%, 8% 정도가 이제 실업자 중에서 25세, 29세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 있거든요. 한국은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실업자 중에서 이 인구가. 그만큼 이게 그 청년들의 그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력별 뭐 고용률, 실업률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08년하고 이제 2018년을 해서 25세, 29세까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학력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건데, 고용률은 이렇게 다 늘었는데 대졸 이상만 줄어들고 있었고요. 실업률도 보면 대졸만 굉장히 실업률이 빠르게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뭐 대졸자들이 이제 가리는 자리가 당연히 뭐 좋은 일자리일 테니까 그만큼 그 경제가 어떤 활력을 잃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자리가 대졸자 이상하기에 특히나 이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요. 이 졸업 후 미취업자 비중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한 17% 정도.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하는 대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은 비중은 한 48%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들이 평균 그 입학해서 졸업까지가 걸리는 게 보통 60개월 정도 나와요. 평균. 그러니까 한 5년 이상을 이제 다니는 거죠. 그죠? 뭐 연수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 취직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이 비중이 계속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이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통계로 보면 이제 한 50% 정도가 3개월 이내인데, 이 첫 일자리라는 것이 뭐 다 정규직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일자리든 간에 찾아간 사람들 비중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이내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한 70% 정도까지 1년 이내에 찾고, 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30% 정도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이제 그 평생 일자리를 좀 찾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그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이제 우리가 사회 구조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도 이렇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임금이거든요. 가로축이 임금이에요. 임금이니까 이게 이제 평균 임금을 100이라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업종들은 임금이 이제 평균보다 높은 업종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될 거고, 왼쪽은 이제 평균보다 이제 낮은 수준의 일자리들입니다. 임금이.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세로축은 보면 이 0 이상은 이제 늘어난, 그러니까 이 뭐 숙박 및 음식점 보면 한 60% 정도 취업자가 늘어난 쪽이고요. 이 0 밑에 있는 쪽들은 일자리가 줄어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금융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2018년에 이제 2013년을 대비해가지고 2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학 졸업하고 3개월 내에 한 뭐 50%가 일을 찾아가고 1년 내에 한 70% 정도가 일자리를 찾아갔는데, 그럼 어디로 갔느냐라고 봤더니 여기에 많이 가 있죠. 근데 이쪽의 임금을 보면 평균 임금이 한 60% 정도 되겠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청년의 취업자들이 엄청 늘었고, 반면에 이제 아마 대부분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종이 금융보험 쪽은 보면 임금이 한 160 정도를 받는 아주 수준, 그러니까 임금 수준은 높은데, 이쪽에서 일자리는 한 20%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재 일자리는 이렇게 줄어들고 이쪽만 이제 늘어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근데 계속 이런 구조가 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안 바뀌고 있어서 이런 저임금 업종으로 이제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보는 건데, 니트족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not employed도 안 돼 있고, education도 안 하고 있고, 트레이닝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고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안 하고 있는 뭐 그런 이제 니트족을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했어요. 특히 고학력에서 다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고학력이 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가장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뭐 굳이 전공을 나눠보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문사회 계열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어떤 그 인구 구조의 변화,
노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이제 줄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18년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좀 있다 보면 취직 잘 되지 않겠냐. 인구가 줄고 생산 가능 인구 줄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제 힘들지만 뭐 한 5년, 뭐 10년 정도 있으면 그때는 뭐 대학생들 뭐 원하는 대로 가겠지? 라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본 보니까 그렇더라. 일본 보니까 일본이 요새 그 대학생들이 보통 한 명당 3개 정도의 잡 오프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일본은 청년 실업 문제가 없어졌어요. 일본 보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한 20년 정도 빨리 그 인구 구조를 똑같은 방향으로 간 국가고 우리도 거의 일본의 그 사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일본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한 뭐 10년 정도만 가면 10년만 참으면 일자리가 많아질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는 걸 보면 지금 대학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었죠. 예전에 뭐 저희가 대학 갔을 때 한참 지난 얘기고 한 10년 전, 뭐 20년 전만 비교해 보더라도 대학을 가고자 하는 고등학생 졸업자들이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아마 대학 신입생 숫자하고 뭐 아마 그 고3 숫자랑 뭐 거의 같은지 아마 그럴 텐데 그러면 대학 가기가 쉬워졌나? 생각해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려면 쉬워졌죠. 뭐 그냥 원서만 내면 가는 대학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그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입학 지원이 훨씬 더 작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항상 경쟁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대학 가는 거는 어디든지 가려면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대학을 안 가려고 그러죠. 다들 또 서울에 있는 뭐 인서울이고 뭐 스카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하면 그 대학은 더 경쟁률이 제가 봤을 때 옛날보다 엄청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업은 어떻게 될까? 그게 될까? 일본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말에 대한 뭐 또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이 잡을 많이 얻고 시험난이 없어진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인구가 감소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일본하고 우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를 뭐라고 보냐면 다음에 보여드릴 이런 것들인데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기업을 하고 중소기업을 갈 경우에 중소기업의 그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한 9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뭐 중소기업의 물론 이제 그냥 평균으로 보는 거죠.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한 70% 수준이 안 됩니다. 70% 정도.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달라지죠.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고, 쉽게 또 이렇게 이중구조라는 게 쉽게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뭐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굉장히 두껍고 높은 담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시장이고, 반면에 일본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 20년 동안 굉장히 이제 노동시장 개혁을 많이 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한 90% 정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플렉스블합니다. 시장이.
굳이 내가 지금 뭐 대기업을 안 간다고 해도 나중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는 어떤 그 생활 여건도 차이가 없어요. 또 이제 그 일본 대학생들은 그 어떤 지방, 뭐 자기 고향에 있는 중소기업 가기를 오히려 더 원하고, 뭐 동경의 대기업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선호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되는데, 가령 이제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제 일본처럼 인구가 줄어들어서 자비 오퍼가 왔을 때 1대1로 매치가 된다고 했을 때, 가령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대기업 오퍼가 오고 어떤 중소기업 오퍼가 왔을 때 아유 다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이런 이중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과연 그 인구가 준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취업할 게 걱정이 없겠네? 라고 될까? 라고 하는 건 저는 글쎄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 정규직 대기업 한 13%밖에 안 되죠. 전체 그 근로자 중에서. 나머지 한 뭐 거의 한 80% 정도가 뭐 중소기업이든지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으로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인데, 이 1차 노동시장하고 2차 노동시장 간의 이 갭이 이제 너무나 큰 게 이제 우리나라 이 노동시장의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청년들의 그 취업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임금 구조가 있는데, 정규직하고 이제 비정규직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상당한 이제 차이가 있죠. 있고 이제 근속 기간도 뭐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비율이라든지 뭐 상여금을 받는다라든지 뭐 노조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이중 구조가 나타난 것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뭐 그 노조를 탓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장을 이제 빨리 계속 해오려면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한 구조거든요. 이렇게 그 좋은 사람들을 대기업에서 쫙 빨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그 다른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성장을 하면서 같이. 근데 이제 그 다른 이제 뭐 그러니까 하청 기업이라든지 그 중소기업이라든지는 오히려 뭐 좀 뭐랄까요? 그 더 이렇게 복지가 더 낮으면 뭐 더 싸게 이렇게 물품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성장을 가능한 그런 구조니까. 그런 이제 이런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 청년 실업의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화됐고, 우리처럼 그 한번 이렇게 뭐 비정규직으로 간다, 아니면 뭐 중소기업으로 간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워낙 이렇게 제약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청년 실업을 늘리는 원인이기도 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경제의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 경제가 굉장히 하여튼 뭐 빠르고 굉장히 그 눈에 부시는 성과를 이뤄왔지만, 이런 그 뒤에 있는 그 사회 기반 구조라든지 삶의 질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아직까지는 부족했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나타나고, 다시 그것이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또 청년 실업을 문제를 생기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에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원인도 있고 사회적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개선시키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어떤 성과를 계속 이뤄내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그 질적인,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질적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뭐 성장률이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기반을 바꿔놓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성장이 되긴 더 어렵죠.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금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청년 실업 문제도 이제 금융도 상당히 이제 많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보시면 금융산업이 임금은 제일 많이 받는 한 160% 정도까지 더 많이 받지만 그 취업자 수는 한 20% 정도 이렇게 감소한 그런 산업이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쭉 왔는데 요 이제 빨간 요 층이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인데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이제 보통 이겁니다. 공공행정, 그리고 뭐 금융보험, 뭐 전기, 가스, 수도, 뭐 대기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임금 기준입니다. 임금으로 해서 아까 그 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도 오른쪽에 있던 그런 기업들을 보는데 이 청년들은 이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런 그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어떤 실물 경제의 어떤 우리 그 움직임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잠재력이 떨어지고 사회의 기반이 조금 약해지는 쪽으로 가냐 했을 때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러면 이제 금융이 앞으로 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금융의 그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거는 뭐 딱 요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제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죠? 뭐 은행 가서 뭐 송금도 하고 뭐 그리고 뭐 신용카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사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결제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중개 기능이 있죠. 그죠? 금융을 통해서 뭐 그 대출도 받고, 그죠? 뭐 집을 살 때 뭐 금융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산 관리가 있죠. 내가 뭐 돈이 있으면 뭐 그게 재산 관리, 재산 형성을 해주는 그런 파트가 있을 테고, 또 위험 관리도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서 뭐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떤 뭐 과도한 부채를 좀 이렇게 방지해 준다라든지 그 금융시장의 안정을 좀 이렇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기능만 잘하더라도 좀 이제 우리가 이 금융이 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죠. 가령 재산관리 기능을 좀 더 잘해왔으면, 그래서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전부터 발달을 시키고 인식을 시켰으면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그런 걸 가입을 시키게 하고 했으면 노인빈곤층이 아무래도 줄어들었겠죠. 줄어들 수 있을 테고요. 금융중개 기능도 이게 대기업만을 보고 뭐 아니면 뭐 담보물만 보고 이렇게 그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뭐 성장성이 있다라든지 미래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금융중개 기능을 해왔으면 그럼 좀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생겼을 테고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됐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뭐 금융이 이제 그렇게 못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2008년도에 이제 터졌을 때 그 위기 비용을 이제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하고, 그리고 뭐 과잉 저축하게 하고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금융 불안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더 양극화를 더 부추겼다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겠지만 그 서프라임으로 터져가지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여담이지만 제가 그때 2004년도, 5년도에 이제 한국은행에 있을 때 워싱턴 사무소에 그 주재원으로 나가 3년을 있었는데, 가자마자 갔더니 거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집을 사냐. 나는 3년 뒤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110%를 빌려준다는 거야. 110%를 빌려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집값이 100이면 100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집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뭐 비용 그리고 이제 뭐 서류 작성하고 변호사비 뭐 이렇게 이주비 이런 거 110%를 빌려주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들어갔다가 3년 뒤에 집값 오를 테니까 팔면 다 갖고 돈을 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프라임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뭐 했을 테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과도한 부채를 안고 들어갔다가 이 하우징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금융위기가 이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에 비판이 일어났죠. 뭐 월가에서 그 1% 이런 시위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소득의 양극화를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우리 문제점들을 금융이 좀 더 이렇게 근본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한테 꼬셔가지고 그 이자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해서 그걸 줘서 자기들은 이득을 취하고 또 근데 그게 뭐 하우징 버블이 터지면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어렵게 되고 하는 그런 해서 취약계층의 이제 경제적 부담만 실컷 이제 가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금융의 현재까지 그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데 대한 비판을 이제 우리가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최근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여기도 보시면 그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그 양적으로는 굉장히 그 금융이 많이 성장을 해 왔어요. 그리고 이 금융 자산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이 금융 심화도라든지 이런 뭐 명목 GDP에 비해서 금융이 올라온 건 굉장히 빠르게 왔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를 보면 질적으로는 금융산업이 그만큼 이제 그 양적인 성장을 이렇게 뒷받침할 만큼 질적으로는 이렇게 발전을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랑 똑같은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부가가치 비중도 많이 낮아졌고, 취업자도 보시면 금융업 취업자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도 한 2%, 3% 정도에서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더 아마 금융 쪽에서는 뭐 가령 AI로 가고 뭐 핀테크로 가면 더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그쪽인데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금융이 한 걸 보면 뭐 아무리 기술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담보가 있느냐로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준 거고요. 담보가 있으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 없으면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돈을 안 빌려줬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가계와 기업의 이제 대출 증가율이 있는데 주로 가계 대출에 집중을 해왔죠. 왜냐하면 가계 대출은 뭐 주로 이게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안전하잖아요, 그죠? 안전하니까 기업에 괜히 돈 빌려줘가지고 뭐 기술력도 모르겠고 한데 돈 떼이는 것보다 그 집 사는데 돈 빌려줘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장사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까 그 국내 은행의 글로벌 순위 같은 걸 보시면 이게 국내 1위 은행인데 한 세계에서 한 60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모두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실물 경제 발전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7번째로 3050에 들어가 있고 뭐 경제력도 한 10위 수준이고 수출도 한 뭐 7위, 8위 이렇게 굉장히 그 실물 쪽에서는 뭐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뤄왔는데 금융에서 보면 한 60위 정도 이제 1위 물론 이제 뭐 있지만 한 나라의 우리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가장 큰 은행이 글로벌에서 한 60위 정도 된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금융이 이때까지 못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해왔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실물,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질적인 그 취약, 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도 금융의 하나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게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세계화가 갈 거거든요. 금융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보시면 여기 한번 그 표를 보시면 사용자가 5천만 명을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라고 여기 보면 전화기가 5천만 명의 사용자를 갖기까지는 75년이 걸렸잖아요. TV가 나오고 난 다음에 13년이 걸려서 5천만 명의 TV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었죠. 인터넷은 4년밖에 안 걸렸어요. 5천만 명 되는데. 그리고 앵그리버드라고 옛날에 아시겠지만 그 게임은 35일 걸렸어요. 5천만 명 되는 게. 요새는 뭐 이제 이것도 뭐 철저한 얘기니까 뭐 요새 뭐 나오면 뭐 5천만 명, 1억 명까지 가는 건 며칠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만큼 이제 이 기술력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융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핀테크라든지 뭐 이런 쪽은 충분히 글로 갈 거고 지금도 이제 그 대면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다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뭐 카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쪽에서 그러면 금융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변화하는 데서 어떻게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떻게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금융의 본질적 역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여신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포용성장, 뭐 포용금융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뭐 저기 청년들이나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융을 좀 더 이렇게 열어줘서 이렇게 마이크로 금융 같이 옛날에 인도에 뭐 이렇게 방글라데시나 인도에서 하던 것들이 있죠. 왜 한 3만 원, 5만 원씩 주면 그걸 가지고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대출을 갖고 하는 이런 쪽으로 온 것처럼 이 포용금융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참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취약계층의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미취업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지금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금융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AI나 핀테크 이런 쪽인데 제가 얼마 전에 뭐 며칠 전에 이제 2019년도에 그 금융권의 이제 일자리 통계를 가지고 뭐 이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2019년 했는데 2018년에 이제 통계죠. 그래서 은행권들의 전부 다 이제 서베이를 다 돌려서 뭐 모든 금융회사, 뭐 은행, 신협 뭐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그 통계를 받아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일자리가 전반적으로는 줄고 있는데, 근데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작년에도 훨씬 더 많이 뽑았어요. 왜 많이 뽑았냐고 봤더니 필요해서 그러니까 쪽이 공학, 뭐 IT, 뭐 전산 이쪽이더라고요. 이쪽을 그 채용 계획보다 훨씬 더 규모를 늘려서 뽑았고 나머지는 그냥 옆으로 갔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 어디가 더 필요할 거냐고 봤더니 물론 이제 법률하고 이제 IT 그리고 공학 쪽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문과도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문과부터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그 금융이라든지 쪽도 핀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면 결국은 이게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뭐 금융도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금융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가서 좀 이제 뒷받침하는 기능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경제를 봤을 때 우리 그 금융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